리드 시험 준비에 한창이실 여러분,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파고들어 볼 부분은 바로 에너지 앤 애트모스피어 EA 카테고리인데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특히 세 가지 항목에 다들 관심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바로 미니멈 에너지 퍼포먼스, 그리고 옵티마이즈드 에너지 퍼포먼스, 마지막으로 디맨드 리스폰스. 오늘은 이게 단순히 뭐다, 저게 뭐다 하는 걸 넘어서요.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서로 연결되는지, 또 시험에서 고득점을 받으려면 어떤 전략을 짜야 하는지 그 속뜻까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A 카테고리가 리드에서 배점이 제일 높은 부분 중 하나잖아요. 그만큼 이제 건물의 에너지 소비가 중요하다는 뜻인데, 오늘 다룰 이 세 항목은 정말 EA 카테고리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미니멈 에너지 퍼포먼스는 뭐랄까, 게임에 참여하기 위한 입장권 같은 거고요. 아, 입장권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옵티마이즈드 에너지 퍼포먼스는 이제 본격적으로 점수를 막 쓸어 담는 메인 스테이지라고 할 수 있죠. 메인 스테이지. 그리고 마지막 디맨드 리스폰스는 이제 건물이 혼자 에너지를 아끼는 걸 넘어서 주변 전력망이랑 어떻게 소통하는지, 일종의 사회성까지 보는 항목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와, 벌써부터 흥미로운데요. 입장권, 메인 스테이지, 그리고 사회성이라니. 그럼 가장 먼저 그 게임에 참여하기 위한 입장권, EA 프리레퀴짓, 미니멈 에너지 퍼포먼스부터 시작해보죠. 이게 프리레퀴짓, 즉 필수 요건이니까 이건 무조건 통과해야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걸 만족 못하면 다른 에너지 관련 크레딧은 아예 쳐다볼 수도 없어요. 이 항목의 목표는 아주 명확하거든요. 과도한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환경적, 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건물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에너지 효율 기준선, 이걸 넘는 거죠. 그리고 이 기준선을 넘는 방법, 그러니까 이 필수 요건을 충족하는 길은 크게 세 가지 옵션으로 나뉩니다. 세 가지 옵션이요? 아, 여기서부터 이제 수험생들의 전략적인 선택이 필요해지겠네요. 첫 번째 옵션이 가장 표준적인 방법 같아요. 옵션 1, 홀 빌딩 에너지 시뮬레이션. 이름만 들어도 컴퓨터로 뭔가 복잡한 계산을 할 것 같은 느낌인데요. 네, 가장 정석적인 접근법이죠. 쉽게 말해서 가상의 건물을 두 채 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는 우리가 설계한 건물, 즉 프로포스트 빌딩이고요. 다른 하나는 법규에 따라서 최소한의 기준으로 지은 기준 건물, 베이스라인 빌딩이에요. 아, 두 개를 비교하는 거군요. 네, 그리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두 건물의 1년치 에너지 사용량을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건물이 기준 건물보다 얼마나 에너지를 덜 쓰는지를 증명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규정이 바로 그 유명한 ASHRE 스탠다드 90.1-2010 애펜딕스 G고요. 아하, 일종의 사이버 대결이군요. 우리 건물이 기준이 되는 가상 건물보다 얼마나 더 나은지 수치로 딱 보여주는 거네요. 그럼 얼마나 더 나아야 이 필수 요건을 통과할 수 있는 건가요? 여기서 이제 시험에 딱 나올 만한 숫자가 등장해요. 아, 숫자가요? 네, 신축 건물은 5%, 그리고 대수선, 그러니까 메이저 레노베이션즈는 3%, 마지막으로 건물 뼈대만 짓는 코어 앤 실 프로젝트는 2%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입증해야 해요. 아, 5, 3, 2요? 네, 에너지 사용량이 아니라 비용이라는 점도 중요하고요. 이 방법이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설계의 유연성이 가장 높고 또 조금 뒤에 다룰 옵티마이즈 에너지 퍼포먼스 크레딧에서 압도적인 고득점을 노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합니다. 잠깐만요. 유일한 길이라고 하셨어요? 네, 그럼 이 첫 번째 선택이 나중에 얻을 수 있는 점수 폭을 아예 결정해버린다는 거네요. 근데 시뮬레이션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 것 같은데 좀 더 간단한 방법은 없나요? 두 번째, 세 번째 옵션이 그런 경우를 위한 것 같아 보이는데요. 정확히 보셨어요. 옵션 2, Prescriptive Compliance는 말 그대로 규정 준수 방식이에요. 복잡한 시뮬레이션 대신에 ASHRA에서 만든 50% Advanced Energy Design Guide라는 설계 가이드북이 있거든요. 네네. 거기에 나와 있는 지침을 그냥 그대로 따르는 거죠. 예를 들면 사무실 건물은 외벽 단열재는 어떤 걸 쓰고 창문은 이런 사양으로 하고 조명은 와트당 몇 루멘 이상을 써야 한다. 이런 식으로요. 아, 레시피가 딱 정해져 있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걸 그대로 따라하면 필수 요건을 통과시켜주는 거죠. 오, 그건 훨씬 직관적이네요. 마치 유리책 보고 따라하는 것처럼요. 그럼 세 번째 옵션인 Advanced Building Score Performance Guide는 뭐가 다른가요?
이것도 규정 준수 방식인 것 같은데요. 네, 이것도 비슷한 규정 기반 접근법인데요. 주로 10만 제곱피트 미만의 비교적 소규모 건물에 적용돼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함정이 하나 있어요. 함정이요? 네, 만약 어떤 프로젝트 팀이 이 세 번째 옵션을 선택해서 필수 요건을 통과했다, 그러면 그 프로젝트는 옵티마이즈 에너지 퍼포먼스 크레딧에서 단 1점도 받을 수 없게 돼요. 뭐라고요? 1점도 못 받는다고요? 아니 그건 너무 가혹한데요? 필수 요건을 통과했는데 왜 다음 단계 점수를 아예 막아버리는 거죠?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이게 사실 리드가 프로젝트 팀에게 보내는 일종의 신호라고 볼 수 있어요. 만약 당신의 프로젝트가 아주 작고 단순해서 에너지 시뮬레이션이 부담스럽다면 이 길을 통해 최소한의 기준은 통과하게 해주겠다. 하지만 리드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통합적 설계와 에너지 최적화의 여정에는 동참할 수 없다는 거죠. 이건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리드가 추구하는 철학적인 갈림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체크리스트만 채울 것인가? 아니면 진정한 성능 최적화를 추구할 것인가? 이걸 묻는 거죠. 와, 그렇게 들으니까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네요. 단순히 세 가지 옵션 중 하나를 고르는 게 아니라 이 프로젝트의 방향성 자체를 결정하는 첫 단추였군요. 그럼 정리를 해보면 EA 카테고리에서 높은 점수를 목표로 한다면 사실상 선택지는 옵션 1, 에너지 시뮬레이션 하나뿐이라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바로 그거예요. 시험 전략상으로도 옵션 1을 선택하는 것이 EA 카테고리 공략의 시작이자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어려운 첫 관문, 즉 입장권을 성공적으로 손에 넣었다고 치죠. 이제 본격적으로 점수를 쓸어 담는 메인 스테이지, EA 크레딧 옵티마이즈 에너지 퍼포먼스로 넘어가 보죠. 필수 요건에서 옵션 1을 선택해서 고득점의 문을 열었으니까 여기서부터는 얼마나 더 절감하느냐에 따라 점수가 달라지는 거겠죠. 수건에서 요구한 최소 절감률 신축 기준으로 5%였잖아요. 네, 5%요? 그걸 초과하는 만큼 점수를 받게 되는데 여기서 슬라이딩 스케일이라는 방식이 적용돼요. 절감률이 높아질수록 점수도 계단식으로 쭉쭉 올라가는 구조죠. 슬라이딩 스케일이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주실 수 있나요? 가령 신축 건물팀이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에너지 비용을 한 20% 절감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럼 몇 점을 받게 되는 건가요? 아주 좋은 예시네요. 신축 건물의 경우에 6% 절감 시 1점으로 시작해서요. 대체로 절감률이 2%씩 높아질 때마다 1점씩 추가된다고 보시면 쉬워요. 아, 2%에 1점씩. 네. 그러니까 20%를 절감했다면 8점을 받게 되는 거죠. 만약 30%를 절감하면 13점, 40%는 16점, 그리고 최대 50%까지 절감하면 무려 18점을 받을 수 있어요. 헬스케어 프로젝트는 최대 20점까지도 가능하고요. 18점에서 20점이라니. 어마어마하네요. 이건 리드 인증 등급 자체를 바꿔버릴 수 있는 점수인데요. 정말 최적화라는 이름에 걸맞은 보상이군요. 이런 고득점을 받으려면 설계 과정에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요? 보통 성공적인 프로젝트들은 정해진 순서를 따르거든요. 가장 먼저 건물의 부하 저감, 즉 로드 리덕션에 집중해요. 부하 저감이요? 네, 고성능 단열재나 창호를 써서 덥거나 추운 공기가 건물 안으로 들어오는 걸 최소화하는 거죠. 애초에 냉난방에 필요한 에너지 수요 자체를 줄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야 이제 고효율 HVAC 시스템이나 조명기구를 고려하는 순서로 가야 해요. 이게 바로 에너지 모델링을 통한 통합 설계의 힘이죠. 아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게 아니라 애초에 독에 구멍이 없도록 만드는 게 우선이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아까 필수 요건에서 옵션 2, 즉 규정 준수 방식을 선택한 경우도 점수를 아예 못 받는 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건 어떤 식으로 점수를 얻나요? 네, 받을 수는 있지만 아주 제한적이에요. 옵션 2를 택했다면 이 크레딧에서 최대 6점까지만 얻을 수 있는데요. 점수를 받는 방식도 달라요. 가이드북에 나와 있는 추가 권장 사항들을 뭐랄까 뷔페처럼 골라서 적용하는 방식이에요. 뷔페처럼요? 네, 예를 들어 건물 외피에 대한 권장 사항을 따르면 1점, 창호에 대한 권장 사항을 따르면 또 1점, 이런 식으로요. 최대 6개 항목까지 적용해서 6점을 받는 거죠. 그렇군요. 옵션 1이 전체적인 에너지 절감률로 통 크게 점수를 받는 방식이라면 옵션 2는 개별 아이템을 적용해서 조각조각 점수를 모으는 방식이네요. 확실히 고득점에는 한계가 있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옵션 1이 고득점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던 거죠. 이 선택의 중요성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이제 에너지를 얼마나 적게 쓰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충분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세 번째 크레딧인 EA 크레딧 디맨드 리스폰스는 관점이 확 바뀌는 것 같아요. 이건 언제 쓰느냐의 문제, 즉 시간과 관련된 개념인 것 같은데요. 단순히 우리 건물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더 큰 시스템을 보는 느낌이에요. 정확해요. Demand Response, 줄여서 DR은 건물이 전력망과 대화를 시작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전력망에도 출퇴근 시간처럼 전력 사용량이 폭주하는 피크 타임이 있잖아요. 있죠. 한여름 오후 2시 같은 때요. 맞아요. 모두가 에어컨을 최대로 켜는 시간. 이럴 때 발전소를 더 짓는 대신 전력망에서 지금 너무 힘드니 전기 좀만 덜 써주세요 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럼 건물들이 자발적으로 전기 사용을 줄여서 전력망의 부담을 덜어주는 개념이죠. 와, 건물이 전력망의 SOS 신호에 응답하는 거군요. 정말 착한 전력 소비자가 되는 전략이네요. 사회적 역할을 하는 셈이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착한 소비자가 돼서 점수를 받을 수 있나요? 자료를 보니까 지역에 DR 프로그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점수가 다른 것 같던데요. 네, 크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뉘어요. 케이스 1은 우리 건물이 위치한 지역에 전력회사가 운영하는 DR 프로그램이 실제로 있는 경우. 네, 이 경우에는 2점을 받을 수 있는데 조건은 간단해요. 실제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최소 1년 이상 계약을 맺어야 해요. 그리고 우리 건물의 예상 최대 전력 수요, 그러니까 픽 일렉트리시티 디맨드의 최소 10%를 줄이겠다고 약속해야 하죠. 10% 감축 약속이요. 그런데 그 약속만으로 점수를 주나요? 아니면 뭔가 더 확실한 장치가 필요한가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냥 약속만 하는 게 아니고요. 외부 신호에 의해서 실시간으로 완전 자동 반응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춰야 해요. 완전 자동 반응이요? 네, 전력망에서 신호가 오면 사람에 달려가서 스위치를 내리는 게 아니라 건물 자동화 시스템 BAS가 알아서 조명을 조절하고 냉방 온도를 살짝 높이는 등의 조치를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잠깐만요. 10% 감축이라는 게 말은 쉬운데 예를 들어서 24시간 계속 가동되어야 하는 병원이나 데이터 센터 같은 곳에서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도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굉장히 현실적인 질문이에요. 물론 수술실 전원을 내리거나 서버를 끄는 방식은 아니에요. DR 전략은 훨씬 더 스마트하게 접근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DR 이벤트가 예상되기 한두 시간 전에 미리 건물을 더 시원하게 만들어 놓는 사전 냉방, 프리쿨링을 해요. 아, 미리요? 네. 그리고 신호가 오면 냉방을 잠시 줄이는 거죠. 혹은 복도나 로비처럼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공간의 조도를 살짝 낮추거나 특정 장비의 가동 시간을 피크타임 이후로 옮기는 식으로 10%를 맞추는 거예요. 생명이나 핵심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지능적으로 부하를 조절하는 거죠. 아, 무작정 끄는 게 아니라 지능적으로 관리하는 거군요. 이해가 됐어요. 그럼 만약 우리 동네에 그런 DR 프로그램이 아예 없으면 어떡하나요? 케이스 2가 바로 그런 경우일 텐데 그럼 점수를 아예 못 받는 건가요? 아니요. 그럴 때를 대비한 길도 열어놨어요. 케이스 2, Demand Response Program Not Available을 경우에는 미래의 DR 프로그램이 생길 것을 대비해서 참여할 준비만 갖춰도 1점을 받을 수 있어요. 참여할 준비요? 네. 그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건가요? 여기서도 핵심 요건은 비슷해요. 일단 외부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건물 자동화 시스템, BAS랑 스마트 미터 같은 인프라를 설치해야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감축을 실행하는 건 아니지만 최대 수요의 10%를 어떻게 감축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서를 작성해야 해요. 아, 계획서. 네. 그리고 이 계획이 정말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시운전 과정에서 최소 한 번 이상 전체 시스템을 테스트해서 증명해야 하죠. 그렇군요. 프로그램이 없더라도 미래를 대비해서 인프라와 계획을 갖추는 그 foresight, 선견지명을 보상해 주는 거네요. 결국 이 크레딧에서 시험을 위해 기억해야 할 키워드는 10% 피크 수요 감축이라는 수치와 외부 신호에 반응할 수 있는 자동화 시스템이군요. 완벽하게 정리하셨어요. 특히 건물 자동화 시스템 BAS를 설계할 때 처음부터 DR 참여를 염두에 두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야 나중에 DR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약속된 부하 감축, 즉 로드 쉐딩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으니까요. 자, 오늘 정말 깊이 파고들어봤는데요.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머릿속에 정리해야 할 핵심만 다시 짚어보죠. 첫째, 모든 것의 시작인 미니멈 에너지 퍼포먼스 필수 요건에서 어떤 옵션을 고르느냐가 전체 EA 점수를 좌우한다.
고득점을 원한다면 고민 없이 옵션 1, 에너지 시뮬레이션으로 가야 한다. 둘째, 옵티마이즈 에너지 퍼포먼스 크레딧은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 정직한 항목이다. 에너지 비용 절감률이 높을수록 점수가 쭉쭉 올라가는 슬라이딩 스케일 구조라는 점. 그리고 고득점의 열쇠는 부하 저감에 우선순위를 두는 통합적 에너지 모델링이라는 점을 기억해야겠죠. 그리고 셋째, 디맨드 리스폰스는 이제 건물이 더 이상 외딴 섬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크레딧이다. DR 프로그램에 실제로 참여하면 2점, 참여할 준비만 갖춰도 1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마법의 숫자는 10% 피크 수요 감축이고 핵심 기술은 자동화 시스템이라는 것. 여기까지 맞죠? 네, 맞아요. 이 세 가지 항목을 쭉 꿰뚫어 보면요. 리드가 건물을 보는 관점이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요. 단순히 에너지를 적게 쓰는 소극적인 존재에서 이제는 더 큰 에너지 시스템과 능동적으로 소통하고 기여하는 그런 지능적인 참여자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건물이 전력망의 요구에 반응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공부를 계속 해나갈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져볼까 해요. 만약 건물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과 지하에 설치된 에너지 저장 장치, ESS 기술이 훨씬 더 발전한다면 미래의 건물은 단순히 전력망의 요구에 반응하는 수동적인 존재를 넘어서 오히려 전력망이 위기일 때 전력을 역으로 공급해주는 적극적인 지원군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건물은 어떤 새로운 역할과 책임을 갖게 될까요?